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하기성입니다. 드디어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히 고3이 되시는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 복을 더더욱 많이 받으셔서 반드시 꼭 17학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16학년도 입시가 끝나자마자 사실상 17학년도 입시는 시작이 됐죠. 근데 누가 더 빨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차근차근 계획성 있게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대학 입시 성패는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을 맞이해서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를 가지고 신년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 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또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허상에 대한 실상 낱낱이 공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올해 꼭 반드시 17학번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받고 대학 가자죠.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017학년도 대학 입시 변화되는 부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대입 성공을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대입 성공의 4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싶습니다. 보시죠. 한 학생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 달성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목표라는 것은 목표 직업, 목표 학과, 목표 대학, 또 목표 점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명확하게 수립이 됐다면 이제 올바른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특히 고3 되는 학생들은 본격적인 수험 생활이 시작되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수능 고사장에 반입이 금지된 일체 물건을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자세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향입니다. 사실 속도보다 중요한 건데, 입시는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하지만 이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는 사람, 정시냐 수시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수능을 누구나 준비하지만 수시 안에서 교과냐 종합이냐 또는 논술이냐 아니면 실기특기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이 오늘 좀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속도를 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떤 성공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대입 성공의 4요소도 있지만 반대로 대학 입시에 이제 실패하는 친구들을 보면 뭐 이런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가지 대학 입시 실패 10계명 이거를 준비했는데, 이제 첫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고 공부한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가 중요한 건데, 목표 없이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은 가다가 힘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수립한 계획을 실천하지 않는 학생들. 보통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나에 물어보는데, 일주일 단위로 가볍게 여러분들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월 한 달, 2월 한 달 학습에서 이 계획은 또 실천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상당히 그 심력이 약한 학생들인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안 나오면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쪽에 어떤 그 정시에 대한 자기 가능성을 스스로 예단하면서 수시에다가 너무 지나친 올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는 이거 문제죠. 영원할 것 같은 친구들과 우정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에 서로 격려하고 자극이 되는 친구보다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니면 딴 생각하는 친구들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사실 나중에 원서 접수 끝나고 나면요, 수시 결과 나올 때 이 우정이 금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같은 대학을 썼는데 학과는 달리 썼는데 좀 공부 잘했던 친구는 떨어지고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이 막 합격하면 뭐 여기에서 이제 질서가 좀 깨지는 것들 보는 거죠. 우정도 좋지만 우정보다 목표 달성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진짜 수갑 채워야 되는 건데요. 이성 교제하는 겁니다. 이성 교제하는 거예요. 그 뭐 마음을 주거나 차라리 눈길을 주는 게 나아요. 어른들한테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음흉하게 마음을 주는 거 이거 안 됩니다. 특히 고3 1년 동안에는 이성에 관심 끊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5가지 쭉 점검했는데 여러분 몇 가지 해당되십니까? 자, 바로 이어서 6번째인데,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그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집에서만. 뭐 학교 가서 자는 시간, 뭐 학원 가서 자는 시간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잘 텐데,
하여튼 그 무절제한 잠으로 피로를 회복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이내 수면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7번째는 뭔가요? 예, 뭐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웹서핑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상당히 PC를 다루는, 컴퓨터를 다루는, 뭐 이게 데스크탑이 됐든 아니면 노트북이 됐든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자제했으면 좋겠다. 시험 끝나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험이 중간고사나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학 능력 시험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게임 몰아서 하는 그런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는 TV, 드라마 시청하기, 뭐 예능 보기, 뭐 스포츠 하이라이트 보기인데 여러분 특히 여학생들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 안 보는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일부를 안 보면 돼, 일부를. 그럼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아까 제가 자세 양립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일체 전자기기 수능 고사장 가져갈 수 없다고 그랬죠. 디지털 문화 중에 가장 해로운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고3 되는 학생 또는 고2, 고1 되는 모든 학생들이 어떤 스마트폰 내려놓고,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여러분 꺼지지 않는 컴퓨터입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부 방해되는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위권 대학에 간 공부의 신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저마다 하는 말이 자기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았다. 그게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그건 진실이니까 여러분들 결심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이 모든 9가지보다도 더 나쁜 게 고집 부리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소통하지 않고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소통하지 않고 그냥 혼자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재수하죠. 안 됩니다. 부모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면서 정보도 습득하시고, 그리고 아마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이거 시청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정보 얻어내는 이것도 저는 하나의 소통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10가지 중에 여러분들 몇 가지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끊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화면을 좀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중에 한 분인데 장미란 선수입니다. 저분이 어떻습니까? 저 자세 보세요. 아마 저기 용상에서 뭐 180kg 이상을 들어 올리는 건데 정말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는 거죠. 근데 저 순간에 몰입하는 힘, 저 순간의 어떤 에너지, 저 순간의 순발력,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아마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화면이, 이 장면이,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돼서 고3 생활하는 동안에 힘들 때마다 떠올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17학년도 대입 일정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텐데 수시하고 정시 일정을 좀 나눠서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수시 일정부터 보시죠. 일단 여러분 보시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1월 17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12일에서 21일까지 쭉 진행되는데 이 중에 이제 3일 이상 대학들이 보겠죠. 참고로 내년에 추석 연휴 기간이 14일부터니까 연휴 기간하고 원서 접수가 맞물릴 수도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 이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갖다가 19일에서 21일까지 3일간 내고요. 그리고 미등록 충원, 소위 말하는 이제 추가 합격이죠. 그게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시 일정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9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시작되는 거 특이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정시 보실까요? 예, 정시는 원서 접수가 12월 3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4일까지, 내년 1월 4일까지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보통은 한 7일 정도 원서 접수를 하는 건데, 특별히 이번에 2017학년도에는 5일간 하고 대학들이 3일 이상 접수를 합니다. 전형 기간은 가나다 다 다르고요. 합격자 발표는 2월 2일까지, 2월 2일 이전에 다 하고 등록금 내고 나서 또 역시 정시 모집에 미등록 충원, 다시 말하면 이제 추가 합격이겠죠. 그래서 2월 7일부터 16일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0일이죠. 추가 합격이 실시된다. 그래서 등록 마감은 2월 17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월 17일까지 가야 2017학년도 입시는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1월 1일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2월까지 깁니다. 그러나 수능이 11월 17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늦어졌으니까 뭐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분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또 전체적인 입시 일정에서 한 가지 더 체크하실 게 있는데 모의고사 일정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죠. 자,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고3이 총 6번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모의고사는 3월 10일 날 서울시 교육청에 3월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재학생끼리만 보는 거죠. 4월 달에는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4월 6일 날 모의고사가 있고요. 자, 선생님 특별히 빨간색으로 구분해 놨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졸업생이 포함되는 6월 모의수능하고 9월 모의수능 날짜를 보실까요? 6월 2일 날 그리고 9월 1일 날.
그러니까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10일부터라고 그랬으니까 1일날 시험 보고 가채점 한 걸로 2주 있다가 원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서울시 교육청이 보는 10월 학력평가, 그리고 마지막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중요한 시험은 6월, 9월 수능이고요. 이 세 번의 시험보다 더 중요한 건, 세 번의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11월 17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다.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구조 중에 아까 제가 재학생과 졸업생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는데요. 특히 재학생 입장에서는 우리끼리 봤던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실제로 3학년 올라가서 졸업생이 들어오는 시험 구조에서 그들이 어떻게 공부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응시자의 구조를 좀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학년도인데요. 한번 보시면 15학년도하고 16학년도입니다. 자, 15학년도 6월, 9월 수능, 16학년도 6월, 9월 수능이라고 되어 있네요. 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었는데 간단하게 가장 오른쪽에 보세요. 졸업생 비율을 보면 15학년도에 빨간색으로 써져 있죠. 전체 응시자의 22.39%가 졸업생이었고 작년 바로 우리 1년 선배 2016학년도에는 23.28%, 그러니까 13만 6천 명 정도가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응시자가 59만 58만 5천인데 그중에 20%가 넘어가는 학생들이 졸업생이다. 또 하나 넘어가기 전에요. 6월 졸업생은 6만 명 정도, 9월 졸업생은 7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수능 가면 그 이상이 2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반수생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자의 구조를 좀 생각하셔서 1학년, 2학년 때 받았던 점수로 만족하고 이거 자분자족하실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졸업생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영역별 응시 인원도 좀 살펴볼게요. 영역별 응시 인원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계열 구분입니다. 뭐 사실상 계열 구분이 없는 게 현재 선택형 수능이긴 한데 그래도 화면 통해서 문과, 이과 실질적 경쟁자의 구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일단 가장 오른쪽에 탐구를 보세요. 그래서 15학년도 6월, 9월 수능, 뭐 16학년도 6월, 9월 수능, 글씨가 빽빽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참고로 가장 밑에 줄에 2016학년도 수능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과학이 23만 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회가 32만 2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형 수능이지만 이과가 과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는 23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회탐구한 학생들은 모두 문과냐? 아니죠. 예체능계 학생들도 일부 들어가니까 about 한 30만 정도가 문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과학을 하는 이과생들이 수학을 갔을 때 지난해 선배들까지는 A, B형이라고 그랬죠. 이제 올해부터는 나형, 가형이라고 할 텐데 제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자, 15만 6,702명.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 지난해 수능에서는 과학탐구 23만 명이었는데 수학 가형, 그러니까 이과 수학을 하는 애들이 15만 6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7만 4천 명이 문과 수학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그럼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건 진짜 이과는 15만 6천이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 가형을 마지막까지 하고 과학 탐구를 마지막까지 한 학생들은 경쟁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사실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수학이 조금 밑으로 처지는 학생들은 이과 애들이 넘어온다라는 것도 이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특징도 특징이지만 우리가 그 특징 안에 숨어 있는 그 이면의 어떤 그 실상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좀 그런 것들을 좀 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매년 입시가 변화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미리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열심히 속도만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선생님이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 기억하십시오. 목표, 자세, 방향, 속도였습니다. 그냥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학생들 알았으면 좋겠는데 화면으로 일단 2017학년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 모집 인원이 좀 감소하죠. 그리고 수시 모집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어가 이제 영어는 이미 폐지됐고요. 국어 A, B형이 통합되면서 수준별 수능이 폐지된다. 따라서 이제 이과 학생들의 시험 범위가 좀 확대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개정 수학에 의해서 수능 수학의 출제 범위가 변화가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한국사가 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죠. 조금 이따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최상위권 서울대인데 서울대 자연계가 정시 모집에서 과학탐구 원래 투 과목 하나만 지정하고 있었는데 혹시 투 두 개를 하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유불리 문제도 학생들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논술, 대학별 고사 중에서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감소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주요 내용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준비한 게 첫 번째가 전체 모집 인원의 감소, 그리고 수시 모집 비중 증가인데 이것도 사실 전형 유형별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수시하고 정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2017학년도, 15학년도, 16학년도, 17학년도 3개년을 비교하는데요. 전체 모집 인원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17학년도에 35만 5,745명 중에 실제로 2016학년도보다는 9,564명이 감소됩니다. 전체 인원은요. 그리고 수시 모집은 전년 대비해서 3.2% 증가한 69.9%, 반올림하면 거의 70%죠. 그러니까 15학년도 64%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전체 모집도 이렇게 보면 정시 모집 인원 또 보면요 30.1%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화면이 진실일까를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건 전국 4년제 대학 인코리아 대학의 평균입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뭐 전국 대학을 목표하는 게 아니라 주요 대학을 목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역시 제가 선발 비율을 갖다가 화면을 정리했는데 바로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일단 보십시오. 화면을 딱 보면 학생부 교과형하고 종합형, 논술형, 그 다음에 실기특기형 왼쪽 열에 지금 기준 잡고 있죠. 근데 앞서 보셨듯이 전체 대학에서의 이제 69.9%를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전체 대학 기준은 교과형이 39.7이고요. 종합이 20.3입니다. 빨간 글씨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논술이 4.2, 그 다음에 실기특기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타 전형이 있어요. 재외국민이라든지 뭐 북한 탈북한 애들 뽑는 게 0.7% 이제 합쳐가지고 69.9%인데 자 봅시다. 교과형부터 서울대를 일단 제외하고 제가 이제 왜 서울대 제외하냐면 서울대 전형 방법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요. 나머지 대학 31개 주요 대학의 교과형은 17%인데 24개, 14개, 10개, 5개 대학으로 갈수록 교과형이 3.98%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교과형은 거의 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전인 것은 논술형 보세요. 전국 대학은 4.2%인데 주요 대학으로 갈수록 24.77%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교과보다 논술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기특기 자형도 보세요. 주요 31개 수도권 대학까지 봤을 때는 3.84%밖에 안 되는데 5개 대학으로 가면 13.39%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되죠. 교과형은 상위권이 3.98밖에 안 뽑는데 오히려 실기특기는 13%를 뽑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과형의 31개 대학은 17% 뽑는데 실기특기는 3.84밖에 안 뽑는다. 이걸 보면 이제 대학의 선발 봉질이 나오는데 자 그럼 하나 여기서 화면 넘기기 전에요. 어떤 학생이 3학년 지금 됐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목표 대학이 10개 대학이랍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준비 여부를 떠나서 10개 대학을 생각하는 이 친구 입장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뭐죠? 예, 31.5% 종합이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24.3% 논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기특기, 네 번째가 교과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수치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좁히고 아까 목표 얘기했거든요. 그 대학 안에서 교과냐 종합이냐 논술이냐 실기냐 전형별로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5개 대학은 10개 대학은 선생님 14개 대학은 어떤 대학 기준입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준 잡은 건데 화면 넘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5개 대학은요. 뭐 대학을 서열하는 건 아닌데 서울대 빼고 연고, 서성한, 그 다음에 10개 대학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소위 말하는 중경외시죠. 그 다음에 14개 대학은 10개 대학에다가 건동, 홍숙, 24개 대학은 화면 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31개 대학은 이제 수도권까지 확대해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만약에 이제 전형별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대학별로 문과하고 이과의 선발 비율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좀 복잡한 부분인데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건국대부터 서강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 보실래요? 학생부 교과란에 전부 빈칸입니다. 그러니까 건국대부터 서강대까지는 교과형을 선발하지 않는 거죠. 근데 종합형이 많이 뽑고요. 그다음에 논술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 볼게요. 중위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국대학교가 자 가장 오른쪽에 전체 모집 인원이 2,648명인데 어떤 학생이 이과다. 그럼 이과 이 학생 입장에서는 몇 명이냐면 1,524명인 거죠. 그러니까 문과보다 좀 많이 뽑아요. 근데 그 1,524명 가운데 종합이 몇 명이에요?
비율로 보니까 전체 비율이 36.7%고 논술이 19.4%죠.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 학생이 만약에 종합형을 준비를 못한 학생이다. 교과도 별로 안 좋고 비교과 활동도 많지 않다. 그러면 건대를 수시로 공략한다면 논술밖에 안 남죠. 그럼 19.4%란 얘기예요. 69.9%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으로 접근했을 때 만약에 내 일지망 대학이 건국대학교다, 나는 자연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연계로 입학할 때 논술형이 19.4%다. 난 논술밖에 못 쓴다. 그러면 수시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정시는 몇 %예요? 43.9%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건국대학교를 자연계 학생이 지원하는데 종합형 준비가 안 돼 있고 논술로만 쓴다. 그럼 수시가 많아요, 정시가 많아요? 그렇죠. 정시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경희대 패스하고 고려대 한번 볼까요? 내년에 고려대 3,658명 뽑는데 문과 입장에서 봐요. 1,886명 뽑아요. 근데 교과 안 뽑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은요, 30.9%고 논술이 28.4, 그 다음에 특기 실기자가 15.4입니다. 정시가 25.3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논술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실기 특기도 하지 않는다. 만약에 종합으로 쓴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고려대 종합형은 학교장 추천하고 융합형이 이제 2개니까 둘 중에 또 하나만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문과 입장에서 종합이 30.9%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전형을 준비한다면 수시는 69.9가 아니고 30.9라는 거죠. 보통 70%가 넘는 학생이 1대학 1전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전체를 계산해 가지고 수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대학 안에서 계열로, 또 계열 안에서 전형별로 자기가 쓸 수 있는 전형을 좁혀나가는 작업이 저는 방향성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다음 장 보시면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 나와 있는데요. 서울대학교가 좀 특이한 대학이죠. 전체 인원 2,814명 내년에 뽑겠다. 근데 오른쪽에 보세요. 문과가 900명대인데 이과가 1,800대니까 2배 이상의 이과를 뽑는 거죠. 근데 교과 안 뽑아요. 논술 없어요. 실기도 안 봅니다. 오로지 종합으로만 뽑습니다. 종합의 종류는 두 가지죠. 지역균형하고 일반전형.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균하고 일반 전형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니까 또 자기가 어떤 전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실질적 프로테이지는 달라지겠죠. 자, 한양대 볼까요? 마지막으로 2,400명 선발 예정인데요. 자연계 학생 입장에서 교과가 몇 %입니까? 12.9, 종합이 35.2, 논술이 22.6입니다. 근데 한양대에서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쓰고 논술도 쓰고 이거 어렵죠? 그러면 결국은 1대학 1전형 쓰는 게 일반적이라면 한양대를 논술로 쓰는 학생 입장에서는 수시가 22.6%고요. 정시는 29.2%입니다. 그럼 그 친구 입장에서는 수시가 많아요? 정시가 많아요? 그렇죠. 정시가 많은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뒤에 가서 전형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입시 주요 내용 살피고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국어의 수준별 수능이 폐지돼서 A, B형이 통합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과의 범위가 확대되고 문과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국어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등급으로 올려놓으면 못하는 친구들이 밑에서 받쳐주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문과로서는 국어 비중이 월등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어를 포함한 수능 영역의 어떤 전체적인 변화를 화면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정리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년에 한국사가 수능의 필수 과목 들어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는 이제 하작문, 합법작문, 문학, 독서문법 해서 교일 공통으로 본다고 돼 있고, 수학은 명칭이 변경되죠. A형이 나형으로 문과인데 수투 미적분원 확률 통계 이렇게 보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가형인데 미적분 투 확률 통계 기하 벡터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확률 통계가 문이과 공통 출제범위죠. 영어는 뭐 내년까지는 상대평가고 내후년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해 선배들도 영어가 모의고사에 비해서 예년 수능에 비해서 좀 어렵게 나왔죠. 왜냐하면 90점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좀 줄여주기 위한 평가원의 난이도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탐구는 한국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9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요. 과학탐구는 물화생지 1, 2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제2외 국어 한문은 문과가 선택하죠. 왜냐하면 서울대가 지정하고 있고 2등급까지 만점 처리해 주니까 서울대 가려면 제2외 국어 해야 돼요. 근데 웃긴 건 나머지 대학 연세대부터 뭐 국민대, 숭실대, 성신여자대학교까지 가도 만약에 사회탐구 하나가 망했다면 제2외국어로 대체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등급까지 만점이 아니라 사탐 하나가 4등급이다, 5등급이다 그러면 제2외국어 1, 2등급이다 그러면 이걸 대체를 해요. 그래서 인문계의 중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제2외국어를 준비하는 구조 돼 있죠. 그래서 뭐 저 가운데서 특목고 학생들이 전공으로 하지 않는 과목이 밑에 줄에 있네요.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근데 한문은 최근 3년간 1등급 커트라인이 전부 48점 이상이었으니까 좀 부담스럽죠? 그럼 이제 두 개 과목인데 아마 아랍어가 찍기 신공으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17학년도 어떤 것들이 변화되고 있나 두 번째까지 살폈고요. 세 번째 변화인데 세 번째는 역시 이제 개정 수학에 의한 수능 수학의 출제 범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화면에 가운데 딱 나와 있어요. 인문자연계 공통 범위 안의 확률 통계다. 이게 지금 아마 10문제가 출제되면서 여기 학습이 기존보다는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특히 문과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순열조합 문제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나오다가 아예 한 문제 정도 나오다가 세 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문계 시험 범위가 이제 수투 미적분인데 뭐 수투가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인문계는 범위가 많이 확대되는데 어떤 쉬운 단원 제재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는 수투가 수능 범위에 포함되니까 뭐 고1 때 학습했던 거 다시 한번 1, 2월 이 방학 기간에 정리하는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연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 투에다 기하 벡터인데 아마 여기서 이제 특히 기하 벡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고난도 문제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원 제재별로 수학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나중에 혹시 이제 수학 특강 같은 거 우리 기저귀 TV 상담받고에서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입시 전문가로서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준의 차이입니다. 수준의 차이.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경쟁자의 구조 분석에서 졸업생이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넘겨서 바로 보여드릴 건데 수학 등급간 온점수를 한번 보실까요? 1학년, 2학년, 3학년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6월, 9월, 11월을 준비했습니다. 3학년은 6월, 9월 수능이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학 B형, 이과, 가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1학년 때 보세요. 뭐 6월에 84, 9월에 81, 그 다음에 11월에 88 이런 점수로 1등급을 했죠. 2학년 보실까요? 80점대 후반, 90점 초반. 이번 11월에 91점이 1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마지막 칸에 실제로 3학년 올라가면 졸업생이 13만 명이 넘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내신하지 않아요. 그들은 1년 내내 수능만 하는데 가장 많이 성적을 올리는 게 수학입니다. 보세요. 1등급 라인이 6월에 95, 9월에 100, 수능 때 96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번 우리 1년 선배들 1등급이 96점이었고요. 4점짜리 하나. 2등급이 92점, 4점짜리 2개. 3등급이 88점, 4점짜리 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당락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 수험생들은 수학을 1등급 하겠다가 아니라 만점 맞겠다, 하나 틀리겠다 이런 이제 목표가 필요한 거고요. 문과 학생들 한번 볼까요? 역시 1, 2학년 때 아주 낮은 점수로 심지어 2학년 때는 뭐 80점 또는 막 73점 가지고 1등급 했는데요. 실제로 3학년 때 볼까요? 96, 96, 95, 또 95, 96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1등급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목표를 세울 때 목표 직업, 목표 학과, 목표 대학도 중요하지만 목표 점수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특징이죠. 한국사. 자, 우리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는데 이게 이제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니까 문과, 이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까지는 서울대 지망하는 학생들만 봤었는데 한국사 어떻게 변화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영하는 방법들인데 뭐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으로 쓰겠다는 게 29개 대학이고 정시 8개예요. 근데 응시 여부만 확인하겠다. 점수로 반영하지 않겠다가 수시에서 55개 대학이고 정시에서는 50개 대학입니다. 점수로 합산하는 대학이 정시에서 23개 대학.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정시에서 80개 정도 대학이 됩니다. 그럼 우리 몇 점을 맞아야 될까요? 예, 화면 넘겨서 보여드리죠. 이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절대평가인데 1등급은 4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근데 1등급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들이 3등급까지 만점 처리하겠다, 뭐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하겠다 이래요. 그래서 3등급 점수를 보세요. 예, 30점에서 34점까지 30점 이상만 득점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등급은 25점에서 29점까지, 그러니까 25점만 득점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정시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정시에서 대학이 쓰는 방법을 좀 보니까 자 보세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의 5%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는 3등급까지, 자연계는 4등급까지 만점 처리. 고려대 가산점 주는데 인문계 역시 3등급, 자연계는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하고 있죠. 서울대는 감점으로 적용하는데 3등급까지 만점 처리하고 4등급 이하부터는 0.4점의 감점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바로 이어서
연세대 서강대인데 역시 가산점으로 주는데 연세대는 3등급까지, 이과는 4등급까지요. 그리고 서강대도 마찬가지죠. 3등급까지, 4등급까지 돼 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보실까요? 다른 데가 이제 시립대, 뭐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가 돼 있는데 주로 뭐 감점으로 적용하거나 가산점을 주는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한양대도 보세요. 문과 3등급까지, 이과는 4등급까지 만점인데 그 이하부터는 0.1점의 감점을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양대 말고 한국외고대학교 또는 뭐 아주대학교도 있는데 뭐 그런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산점으로 부여하는데 어때요? 뭐 대부분 3등급까지 만점, 이렇게 돼 있죠. 한국외대는 뭐 용인에 있으니까 미응시자는 이제 불합격 처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뭐 건국대, 동국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시는 감점 또는 가산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점 처리할 때 내가 만약에 4등급이 안 되거나 3등급이 안 돼도 합격의 합불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걱정되는 게 어떤 거냐면 내년에 수시예요. 수시 모집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락을 걸어놓고 있느냐. 자 보세요. 경희대학교 수시의 최저 기준이 인문자연 모두 5등급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고려대학교는 문과 3등급까지, 이과 4등급까지 요구하고 있죠. 서울대는 요구하지 않아요. 연세대학교 문과 3등급, 이과 4등급. 서강대는 인문자연 모두 4등급이고요. 시립대학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옆에 건국대, 동국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최저 기준으로 아예 쓰지 않겠다. 그냥 수능에서 응시했는지만 보겠다. 근데 홍익대는 어떻게 돼 있죠? 인문자연 모두 4등급 요구하고요. 숙명, 숭실, 국민대는 아예 최저 조건을 쓰지 않겠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또 이어서 화면을 보시면 성균관대 어때요? 인문자연 모두 4등급 요구하고 있고 중앙대 인문자연 4등급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고대학교는 인문 4등급이고요. 자연계는 응시 여부만 확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성신여대부터 오른쪽에 인하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최저 조건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수능의 응시에 필수로 받느냐 안 받느냐 요것만 지금 체크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면을 정리해보면 정시 모집은 감점 처리니까 만약에 4등급이 안 돼도 3등급이 안 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재정순으로 학교 갈 정신력만 되면 한국사는 3등급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수시 모집에서 정말 가장 불쌍한 수험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최저학력 기준 조건이 됐는데 그 대학이 요구하는 3등급이나 4등급 한국사에서 최저가 안 돼가지고 수시 모집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내년에 정말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졸업한 학생들은 재수학원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사를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1년 전에 배웠다라는 단점 외에는 1년 동안 공부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고3 올라가는 친구도 어때요? 1학년 때 교과과정에 내신으로 공부했었고 지금 결국은 혼자서 독학으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 갈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상위권에서 특히 수시 모집에서 등급 만족이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1, 2월 달에 한국사에 대한 정리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까다롭거나 어렵진 않을 거예요. 특히 예민한 근현대사 이후의 파트는 문제가 쉽게 출제될 겁니다. 그러면 조선 이전에 여러분들이 상고사, 선사시대까지 좀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해서 개념 정리하고 문제 푸는 작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번째 특징. 상위권에 가면 해당되는 건데 서울대학교 투 가산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가 갑자기 투 과목 하나를 요구하다가 이제 2개 하면 가산점 주겠다고 돼 있는데 뭐 이 화면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세 번째 칸에 이렇게 돼 있죠. 가산점을 책정하는 시기가 정시 원서 접수 끝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가산점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첫 해인데 뭐 투 과목을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투하면 막연하게 가산점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 투 과목의 난이도 조절을 서울대 때문에 뭐 투 과목을 어렵게 내주진 않으니까 오히려 투가 쉽게 나왔었거든요. 지난해 선배들 어때요? 투 과목 선택했던 사람들이 서울대는 가는데 문제가 안 되지만 뭐 연고대 갈 때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너무 쉽게 나와서.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학년도 입시 달라지는 것 중에 이제 6번째 특징입니다. 논술 전형에 대한 선발 인원이 감소된다 이런 건데 선생님 여기서 좀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논술 전형은 과거에 절대 인원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씩 줄이는 건데 이걸 너무 많이 줄어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요 대학을 화면으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하면 넘어갑니다. 일단 수시 28개 대학으로 14,000여 명 정도 뽑겠다. 그러니까 전체 모집 인원에 비해서는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28개 대학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학이고 가고 싶은 대학이라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요 대학에서 전형별로 인원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논술이 줄었다라고만 보지 말고 대학별로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 이게 비교됐을 때 어떤 전형이 많이 뽑는지 보셔야 되거든요. 자, 바로 화면 넘겨볼까요? 자, 일단 보시면 뭐 경희대부터 해가지고 쭉 나올 텐데, 자, 경희대 봅시다. 종합 전형의 종류가 4가지 있는데, 두 번째 칸에 지역균형 전형은 올해 폐지돼요. 그러니까 지역균형이라는 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내신 좋으면 오는 거였는데 없어져요. 그럼 종합이 3개 남죠. 네오르네상스, 고려대학, 학교생활 충실자. 근데 경희대는 전형 적합성을 평가하는 대학이니까 3개 다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2개 쓰거나 1개 쓴다고 봐야 되죠. 그럼 어때요? 경희대를 학교생활 충실자로 쓰는 학생은 종합이 8.3%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논술은 몇 %입니까? 23.7. 그 다음에 정시가 뭐 32.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대학 1전형의 단일 전형 개념으로 보면 경희대는 논술로 제일 많이 뽑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려대 한번 볼까요? 다음 장 넘어서 고려대인데, 고려대 역시 논술이 단일 전형으로 28.4%로 돼서 문이과 통합으로. 근데 종합은 학교장 추천하고 융합인데 2개 다를 합치면 30%가 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단일 전형에서는 논술이 오히려 많이 뽑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논술이 없습니다. 근데 종합이 2가지죠. 지역균형하고 일반 전형. 근데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 지균을 쓰면 종합은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수시가 70%다 이 말은 지균하고 일반을 같이 썼을 때.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니까 이런 분류 작업을 하셔야겠죠. 자, 다음 이어서 어느 대학인가요? 네, 서강대학교 참조해서 보시죠. 종합 자기주도 일반형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형만 쓰는 학생은 18.9%인데 논술은 23.2%다. 명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강대 다음에 나오는 대학 시립대 성균관대인데, 시간상 성균관대 말씀드리죠. 성균인재, 글로벌인재 둘 다 쓸 수 있지만 보통 하나 쓰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인재만 쓰는 애는 11.6%죠. 전년도보다 인원이 문과는 늘었고 이과는 좀 줄었어요. 근데 논술 전형이 무려 내년에 31%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2개 합치면 논술보다 많이 뽑는 거지만 둘 중에 하나만 쓴다는 입장에서 단일 전형으로 보면 논술 전형이 제일 많이 뽑고 있는 거죠, 성균관대. 자, 그 다음에 연세대. 여기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연세대 보시면 교과형이 8.1%요. 그 다음에 학교활동 우수자 종합형인데 13.8%, 논술이 21.6%입니다. 근데 특기자 전형 잘 보세요. 인문사회과학 문과가 쓰죠. 과학공학 이과가 쓰죠. 그 다음에 국제 특기자 전형은 이제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 다 쓸 수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인문사회과학만 쓰는 학생 입장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6.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도 단일 전형 개념에서 보면 논술 전형이 가장 많이 뽑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대입 성공을 위한 4가지 요소, 목표, 자세, 방향, 속도,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또 입시 일정과 특징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어가기 전에 앞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고3이라니. 내가 고3이라니. 내가 고3이라니. 예, 지금까지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달라지나에서 여러분들이 특징이나 일정까지, 그 다음에 실제 수시 모집의 어떤 허와 실, 이거 좀 분석이 됐죠? 중요한 거 여러분들 내가 쓸 수 있는 전형, 또 내가 가는 대학의 전형별 비율을 잘 생각하신다면
결코 정시 모집 적지 않고요. 논술 전형 적지 않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속도에 대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시기별로 로드맵이 좀 필요한데 화면을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고등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4개 라운드로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라운드는 선배들의 수능이 끝났던 11월 12일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3월 2일까지다. 이때 중점 사항은 이게 지금 수능 위주로 학습 로드맵인데 취약 영역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완해야 되죠. 그 다음에 탐구에 대해서 문과, 사탐, 이과, 가탐, 개념 학습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탐구 2과목을 할 거냐 아니면 한 과목을 갖다가 우선순위로 공부할 거냐. 일단 최소 한 과목을 해야 된다는 게 점검사항에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라운드는 언제부터예요? 예, 새 학기 시작되는 3월 3일부터 6월 모의 수능 전까지. 그러니까 6월 2일 날 모의고사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 전까지죠. 여기서는 일단 수능 영역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리해야 되고요. 탐구 2과목에 대한 안전학습. 그래서 특히 전범위 진도가 다 나간 과목은 반복적으로 문제 풀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1, 2라운드인데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려요. 보통 여러분들은 첫 번째 1라운드가 3월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이미 11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 지금 늦지 않았죠? 오늘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개학하기 전까지 정말 분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는 6월 모의 끝나고 6월 3일부터겠죠? 9월 1일 날 모의고사니까 그때까지 가는 건데 일단 수능에 대한 최종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수시에 대한 서류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집약적으로 쓰는 게 더 좋아요. 뭐 겨울방학 때 미리 써놓고 이런 학생들도 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수능 공부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또 하나 3라운드가 마지막으로 탐구를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수시 관련돼서 내신 기간 마무리하는 기간이고요. 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추천서를 내야 되는 대학들에 대한 준비를 담임선생님하고 의논해야 되는 시점이겠죠. 자, 마지막 4라운드는 언젠가요? 9월 모의수능 끝나고 그러면 9월 2일부터겠네요. 맞죠? 그리고 11월 16일까지 수능이 17일이니까 이때 이제 마무리 학습 수능하는 거고요. 수능 마무리 학습하면서 수시 지원하는 대학 거기에 대학별 고사가 면접이 있거나 혹은 적성이 있거나 혹은 논술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집중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을 보러 가는 학생이나 아니면 정시 위주로 수험 생활을 하는 학생이라면 이 마지막 4라운드는 정말 그 수능에 대해서 올인하는 전념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컨디션을 뭐 보통 이제 100일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능 컨디션 조절을 점검하는 시기로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입 최종 목표는 어차피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좀 힘을 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능 활용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선배들 수능 끝나고 나서 정시 상담할 때 보니까 특히 이게 중상위권, 중위권 학생들 이걸 몰라가지고요. 와서 막 울어요. 뭐라 그래요? 선생님 내가 이걸 먼저 알고 공부를 했다면 재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수능 활용 지표인데 이거에 대한 분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대학이 어떻게 수능을 활용하는지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활용 지표, 수능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나오는데 100분이 쓰는 대학에는 교대, 경인교대, 강주교대, 부산교대, 대구교대 이런 교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대학에 가천, 경기대 아니면 강운대, 국민대, 단국대가 있죠. 그리고 이하여자 대학교를 뺀 나머지 여대가 다 10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에 원서를 쓰거나 쓸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 우선순위가 다른데 일단 유념해 두세요. 그 다음에 표준점수 반영하는 대학의 교대는 뭐 서울교대, 춘천교대, 천주교대가 있고요. 진주교대도 있네요. 그 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가 그냥 표준점수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를 선택하고 그 표준점수를 그대로 쓰니까 자기 선택한 과목이 좀 어렵게 나온 애들이 유리하겠죠. 자, 다음 넘겨서 표준에다가 여기서 표준 플러스 100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수형은 표준이고 탐구는 100분위를 쓰는 대학인데 뭐 교대 가운데는 전주교대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 중에서는 뭐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탐구 100분위 자기가 잘 받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 칸에 국수형은 표준 점수 쓰는데 탐구는 변환 표준 쓰는 대학의 명단을 봐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그 다음에 서강대, 서울대, 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하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대학은 대부분이 탐구의 난이도가 다르니까 그 탐구를 갖다가 자체적인 변환 표준을 줘서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략하게 표준 점수냐
100분이냐, 그리고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자, 인문계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인문계 학생이 만약에 표준 점수 반영하는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준 점수는 표준 점수에다가 탐구 100분위 또는 변환 표준 쓰는 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우선순위가 수학부터,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사탐. 옆에 내용을 보시면 왜 표준 점수에서 수학이 중요하냐? 아무래도 이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밑에 많이 깔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비중이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러나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으로 갈 때는 오히려 100분위 하락폭이 클 수 있는 영어, 국어, 사탐, 수학 순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 어떻게 될까요? 자연계 넘기시면 자연계는 표준 점수든 100분위든 수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과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응시, 영역별 응시론에서 봤는데 응시론이 15만 명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문과 수학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B형의 응시론이 적기 때문에 A형에 비해서 100분위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은 표준이든 100분위든 수학과 그 다음에 영어, 국어 순으로 학습에 배분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이 점수 구조라는 걸 우리가 시간은 없지만 이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뭐 기상대 친구들은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이 화면을 보면서 학습의 우선순위 아마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이게 지금 화면에 가장 왼쪽에 온점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점수는 성적표에 안 나오는데 100점부터 75점까지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냥 빨간색으로 100점, 90점, 80점 요 라인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한번 볼게요. 국어 B형이라고 되는데 내년에 A, B형 합치니까 이걸 보면 국어는 어렵게 출제되니까 100점, 90점, 80점까지 갈 때 표준 점수가 136, 126, 116이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10점씩 떨어졌어요. 근데 100분위를 보시면 90점까지는 100에서 92, 8점밖에 안 떨어져요. 근데 92에서 75, 이 구간에는 또 점수가 많이 17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어 중위권 학생들은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 갈 때 국어를 잘하지 않으면 요 100분위 하락이 크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수학 A형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100점에 139에서 시작해요. 그럼 80점 가면은 124인데 표준 점수가 덜 떨어졌습니다. 100분위도 마찬가지로 80점에 해당되는 100분위가 84니까 수학을 못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100분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표준으로 가나 100분위로 가나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수학 B예요. 수학 B. 보세요. 100점에 127인데 100분위가 99에서 시작하죠? 근데 90점 정도 맞았다. 그러면 표준 점수는 119점이니까 실제로 점수는 8점밖에 안 떨어졌는데 100분위는 99에서 83점이니까 무려 16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위권에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 친구는 수학 B형 못하면 나중에 원서 쓸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자, 영어 보세요. 영어는 100점에 136, 90점에 126 표준 점수입니다. 80점에 116 똑같아요, 국어랑. 근데 100분위는 100점부터 90점까지는 9점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90점에서 80점 저 구간에 너무 많은 동점자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100분위가 몇 점 떨어졌어요? 무려 90이라고 75니까 16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80점대 구간에 있는 친구들은 원서 쓸 때 100분위 대학의 원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정리됐나요? 자, 바로 이어서 사탐. 탐구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자,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데 보세요. 생활과 윤리. 자, 두 개만 얘기할게요. 생활과 윤리. 48점 맞았을 때 표준 점수 63이니까 만점 맞은 친구랑 몇 점 차이밖에 안 나요? 1점. 근데 100분위는 벌써 97에서 92까지 5점 떨어졌고요. 48점하고 46점은 2점짜리 한 문제 차이예요. 표준 점수 63, 61이니까 2점짜리입니다. 근데 100분위는 몇 점 떨어졌습니까? 100분위는. 예? 92에서 84까지 어마어마한 점수가 떨어진 거죠. 8점. 그 다음에 저기 한국지리 한번 보실래요? 한국지리. 저기도 48점이 100분위가 94예요. 근데 46점, 2점밖에 안 떨어졌는데 100분위 몇 점 떨어졌죠? 예, 11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친구는 하나 틀리고 나는 두 개 틀렸는데 표준 점수 대학 갈 때는 63, 61이니까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100분위를 반영하거나 가공하는 대학을 갈 때는 11점의 마이너스를 안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중위권 학생들은 정말 100분위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죠. 탐문 능에서 과학탐구는 참고해서 볼까요? 과학은 하나만 볼게요. 쉽게 출제됐던 오른쪽에 생명과학 2 한번 보세요. 표준 점수 65, 64, 62, 62 안 떨어집니다. 근데 100분위는 99, 96 갑자기 88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거기 점수에 뭐 엄청난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벌써 8점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구간에 들어간 친구들은 또 100분위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7학년도 대입의 학습 로드맵, 그 다음에 수능 활용 지표에 따라서 표준 점수나 100분위 구조까지 쭉 봤는데 지금 강의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7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신년 특강 준비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뭐 달라지는 부분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뭐 들었던 내용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 뒷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야 될 장점이 뭡니까? 돌려보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인터넷에 들어오셔서 지금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 뭐 졸업생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표준 점수와 100분위의 구조에 따른 학습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라든지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됐던 건데 각 대학의 그 전형 유형별로 문과하고 이과의 인원 증감도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 모집 비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고3 입시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일단 첫 번째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고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 정보를 구체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열어두셔야 되죠. 두 번째, 정보를 구체화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알고 계시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의고사 준비하고 가는데 성적이 안 나오거나 자기가 득점이 잘 안 되거나 기복이 생기면 대부분의 고3 수험생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아, 정시로 안 되겠다. 수시 70% 뽑으니까 69.9% 뽑으니까 여기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선생님 우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이 방송을 본 친구들은 수시를 70%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아, 그게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 내가 문과다 이과다에 따라서 계열별로 교과는 종합은 논술은 실기특기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반고 학생이라면 사실상 실기특기는 또 일반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합격하는 비율이 적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전형은 무엇이냐 이런 걸 좁혀서 비율을 계산해 보면 굉장히 슬림해지는 거예요. 아, 정시가 오히려 2월 되는 인원이 있어서 자연계는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수능 마지막까지 준비하시면서 수시를 보너스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올인하는 전략, 수시에 올인하는 전략은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 것보다 이 방송을 통해서 감을 잡았다면 제가 부탁 하나 드리죠. 다시 인터넷에 들어오셔서 다시 보게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갔던 화면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정보를 구체화시키신다면 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시청하셨던 모든 수험생들이 반드시 꼭 17학번이 되는 행운.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여러분들 그냥 프리패스 하나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수시 합격했거나 아니면 정시 모집에서 점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딜 써든 간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